한서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미술관. 공기는 매캐한 연기와 타버린 화학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재계의 철의 여왕, 장명희 회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한 대의 자동차 앞에 서 있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카였던 1955년식 벤츠 300SL 거링. 지금은 그저 검게 그을린 뒤틀린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녀의 평소 차갑고 위엄있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깊고 개인적인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이 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들의 역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의 야심만만한 조카 최강률 이사가 그녀의 곁에서 위로를 가장한 말을 건넸다. 고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낡은 차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로였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숨겨져 있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급히 초빙된 세계 최고의 보건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셰시가 열 때문에 완전히 뒤틀렸고 엔진 블록에도 금이 갔습니다. 완벽한 전손 토털 로스입니다. 그 말은 장명희 회장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때 수십 년간 그녀의 곁을 지킨 늙은 김 비서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클래식카 수집가들의 암흑세계에 떠도는 한 가지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불가능한 복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령이라 불리는 한 천재 정비사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차우진.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김 비서는 그의 작은 작업실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장명희는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구석 작고 비좁지만 온갖 공구들이 예술작품처럼 정리된 차우진의 작업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분해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는 사람보다 기계와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남자였다. 김 비서가 그를 찾아왔을 때 우진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거절했다. 그는 대기업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저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차만 만집니다. 김 비서는 망가진 거링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설득했다. 그 불가능한 임무는 역설적으로 그의 장인 정신을 자극했다. 그는 마지못해 한번 보기라도 하겠다며 따라 나섰다. 늦은 밤 그는 미술관의 잔하에 앞에 섰다. 장명희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진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잔해로 다가갔다. 그는 정비사의 눈으로 손상을 살피지 않았다. 그는 의사의 눈으로 환자를 진찰하듯 뒤틀린 금속 자체를 어루만지고 눈을 감고 소리를 듣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전문가들이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엔진룸 근처의 금속이 휘어진 형태가 단순한 화재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엔진룸 내부에서 시작된 작지만 강력한 폭발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폭발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장명희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강력한 CEO가 아닌 깊은 고통에 빠진 한 여자를 보았다. 그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겠습니다. 그의 수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재미있다는 듯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강률 이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장명희 회장은 이 이름 모를 정비사를 보며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진은 망가진 차체에 손을 얹은 차에 서 있었다. 마치 조용한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임무는 수락되었고 위험한 미스터리를 향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장명희 회장은 차우진에게 한서그룹 소유의 외땅 옷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작업장을 제공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안에는 그녀가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의 클래식카 복원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타버린 거링은 극비리에 그곳으로 옮겨졌다. 장명희는 우진에게 전적인 자율권과 무한한 자원을 약속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오. 시간도 상관없어. 나는 그저 내 남편의 차를 다시 보고 싶을 뿐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고고학 발굴과도 같은 고되고 세심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부품을 분해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그는 엔진을 분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잔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의 첫 번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연료 라인의 파편에서 플라스틱 폭약 시츠보의 미세한 잔류물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보타주였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장명희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추억이 의도적으로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진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조사가 되었다. 차체의 뼈대인 샤에시를 복원하던 중 우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프레임의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웠고 50년대의 원래 설계와는 다른 현대적인 내열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것이 원래의 주인인 고인이 된 회장이 직접 개조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숨겨진 금고였다. 그는 그것이 비밀 공간임을 확인했지만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억지로 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복잡한 기계식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는 듯했다. 한편 최강률 이사는 장명희의 신복 중 한 명인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망가진 차가 비밀 장소로 옮겨졌고 유령 정비사가 복원을 위해 고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경악했고 분노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증거가 영원히 파괴되었거나 최소한 잔해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믿었다. 이 복원 시도는 그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우진이 성공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자비한 오른팔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정비공을 찾아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처리해. 그날 밤 작업실. 우진은 자신이 막 발견한 비밀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안에 이 모든 미스터리 사보타주 화재, 그리고 어쩌면 고인이 된 회장의 죽음에 대한 이유까지 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복잡한 잠금 장치를 만져보며 이것을 여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는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섰고 몇 명의 위협적인 인물들이 창문을 통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냥은 시작되었다. 위협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 바로 그의 문 밖에 와 있었다. 차우진은 밤늦게까지 비밀 공간의 복잡한 잠금 장치를 연구하고 있었다. 한편 그를 감시하던 최강률의 부하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안이 삼엄한 비밀 작업장 대신 비어있는 우진의 낡은 정비소를 노렸다. 그들은 정비소에 침입하여 그의 개인적인 공구들을 부수고 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손떼. 이건 경고다. 다음 날 자신의 안식처가 짓밟힌 것을 발견한 우진은 두려워하는 대신 분노했다. 이 공격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장명희 회장 측에 보고했고 장 회장은 우진의 작업실 주변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며 이 싸움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최강률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비밀 작업장의 위치를 알아내고 직접 우진을 찾아왔다.
두 남자의 첫 번째 대면이었다. 최강률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다. 그는 우진에게 거액의 백지 수표를 내밀며 복원 작업을 그만두라고 회유했다. 자네 같은 실력 있는 기술자가 이런 낡은 고철덩어리에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깝지 않나. 내가 이 수표에 원하는 액수를 적어주지. 이걸 받고 그냥 잊어버리게. 하지만 우진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최강률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그는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 차의 원래 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암시했다. 그 차 원래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나 기계는 가끔 주인을 잡아먹기도 하거든. 하지만 우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최강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두려움 없는 조용한 반항은 오히려 최강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 차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최강률이 돌아간 후 우진은 더욱더 결의를 다졌다. 그는 비밀 공간의 잠금 장치를 여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 그것은 열쇠 구멍이 없는 여러 개의 다이얼과 기어가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식 퍼즐 잠금 장치였다. 그는 정비용 청진기를 꺼내 잠금 장치에 귀를 대었다. 그는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돌리며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금속의 미세한 마찰음과 진동을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금고를 여는 것과도 같은 섬세하고 긴장된 과정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는 마지막 딸깍 소리를 들었다. 잠금 장치가 풀렸다. 비밀 공간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보호용 충전재에 쌓여있는 서류 가방보다 작은 크기의 견고한 내화 금고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우진은 그것을 꺼내어 살펴보았다. 그 상자 자체에도 또 다른 잠금 장셔가 달려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열쇠나 조합이 필요한 자물쇠였다. 그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지만 이제 또 다른 산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이 상자 안에 이 모든 일 살인 사보타주 협박의 이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비밀은 그의 소나귀에 있었지만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차우진은 그의 작업대 위에 놓인 견고한 내화 금고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상자의 잠금 장치가 평범한 열쇠나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다. 그것은 고인이 된 회장이 직접 설계했을 복잡하고 독창적인 기계식 퍼즐 잠금 장치였다. 억지로 열려고 했다가는 안의 내용물까지 파괴될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풀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감각을 동원했다. 그는 상자의 무게, 중심 이음새의 미세한 틈, 그리고 아주 작은 표식들을 연구했다. 그는 이것이 고인이 된 회장의 개인적인 무언가와 연결된 순서 조합 퍼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는 벽에 부딪혔다. 그에게는 조합의 순서를 풀 단서가 필요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장명희 회장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졌다. 혹시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숫자나 문구가 있었습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것으로요. 장 회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련한 추억에 잠기며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녀의 남편이 젊은 시절 카레이서로 활동하며 첫 우승을 차지했을 때 몰았던 경주용차의 번호 777과 바로 그 우승 날짜에 대해서.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이었다. 우진은 바로 그 정보차 번호와 날짜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퍼즐 잠금 장치의 다이얼을 그 숫자들의 조합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민한 귀가 잠금 장치 내부에서 기어들이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침내 철컥하는 만족스러운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보존된 낡은 가죽 표지에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인이 된 회장이 직접 쓴 회사의 창립에 대한 비밀 기록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첫 동업자이자 최강률 이사의 아버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배신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기록이었다. 나는 최 사장의 모든 배신을 알게 되었다. 내일 그를 만나 담판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를 멈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장 회장은 동업자와 담판을 지으려 했고 바로 다음 날 브레이크가 파손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바로 우진이 지금 복원하고 있는 그 차였다. 미술관의 화제는 최강률이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배신과 살인의 마지막 증거인 이 장부를 영원히 없애버리려 했던 시도였던 것이다. 우진은 이제 최강률 가문의 부하 권력이 배신과 살인 위에 세워졌다는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위험의 실체를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장부를 확보하고 장명희 회장과의 긴급한 대면을 요청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남편의 비밀 장부를 내놓았다. 남편의 마지막 기록과 믿었던 조카 가문의 배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그녀의 눈에서 슬픔은 차갑고 무서운 분노로 바뀌었다. 철의 여왕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품고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장명희는 장부를 덮었다.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정의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는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차우진 씨, 이제부터 우리는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의뢰인과 계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향한 전쟁의 동맹이 되었고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무대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최강률 이사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사들을 규합하여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장명희 회장의 해임안을 다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명분은 화재 사건 이후에 감정적 불안정과 복원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무모한 비용을 지출하는 비이성적 경영이었다. 그는 내일이면 자신이 한서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명희 회장은 이사회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녀의 편이었던 이사들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판을 뒤집을 기적이 필요했다. 그 시각 차우진의 비밀 작업실. 그는 단 하룻밤 만에 이 불가능한 임무를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원된 자동차는 최강률과 이사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작업실은 시간을 잊은 채 돌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작업이 아니었다. 죽은 자를 되살리는 창조의 행위와도 같았다. 우진은 엔진의 허밍 소리를 들으며 기화기와 밸브의 타이밍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마침내 엔진이 원래의 창조자가 의도했던 완벽한 화음을 노래할 때까지, 은색 페인트에 마지막 코팅이 입혀지고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광택 작업이 이어졌다.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꿰맨 새로운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풍겨왔다. 한밤중 잠 못 이루던 장명희 회장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기름때를 묻힌 채 신들린 사람처럼 일에 몰두한 우진의 모습을 보았다. 그를 향한 그녀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차와 남편에 대한 추억, 그 차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첫 번째 빛이 비춰올 무렵 작업은 끝이 났다. 작업실의 조명 아래 1955년식 벤츠 300SL 거링이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원된 차가 아니었다. 마치 1955년의 공장에서 막 굴러나온 듯 완벽하고 눈부신 전설 그 자체였다. 우진은 운전석에 올라 키를 돌렸다. 깊고 강력하며
아름다운 엔진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승리의 소리였다. 그는 전설적인 차를 몰고 고요한 서울의 새벽거리를 달렸다. 은색의 차체가 새벽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고 그 상징적인 거링두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장명희 회장의 저택문 앞에 도착했다. 경비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길고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달려 저택의 현관 앞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장명희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설은 부활했다. 방역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무기가 도착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녀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저택의 현관 앞에 완벽하게 부활한 1955년식 벤츠 300SL 거링이 서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 은색의 차체를 비추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차우진은 운전석에서 내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장명희 회장을 마주 보았다. 장명희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에서 돌아온 유령이었고 그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상징이었으며 강철로 만들어진 남편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끄러운 은색의 팬더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문 손잡이와 엠블럼을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마침내 철의 여왕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왔던 강인함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차에 기댄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위험 있는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주체할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곡이었다. 우진은 그저 말없이 그녀가 자신의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가 감정을 추스르자 우진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직 보셔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그는 차의 상징인 거링도어를 열고 새로 복원된 비밀 공간에서 내화 금고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 안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 그녀는 저택의 계단에 걸터앉아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차갑고 무서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남편의 동업자였던 최 이사의 배신과 횡령,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걱정했던 남편의 마지막 기록을 읽었다. 사고는 살인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조카 가문과의 모든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장부를 덮었다. 눈물의 시간은 끝났다. 그녀의 몸에서 새롭고 더 단단하며 더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철의 여왕이 진실이라는 칼날을 품고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우진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하룻밤 만에 자신의 과거를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도 결코 찾아내지 못했던 진실을 밝혀낸 이 기름때 묻은 조용한 정비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었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그것은 절대적인 존경과 인정의 표시였다. 차우진 씨, 당신은 내 남편의 명예와 우리 가문, 그리고 한서그룹 전체를 구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단 하루스밤 만에 가난한 정비사는 위대한 장명희 회장이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권력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역전되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함께할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복원된 전설적인 채 올라탔다. 우진이 운전석에, 그녀가 조수석에 앉았다. 이사회로 갑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엔진이 다시 포효했다. 진실과 복수의 화신을 태운 전설의 차가 마지막 결전이 벌어질 본사 건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한서그룹의 긴급 이사회. 공기는 무겁고 최강률 이사의 승리를 예감하는 듯 했다. 그는 장명희 회장의 감정적 불안정과 비이성적 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녀의 해임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의 승리는 거의 눈앞에 와 있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닌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는 눈빛의 철의 여왕 장명희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조용하지만 당당한 자신감을 가진 정비사 차우진이 함께였다. 최강률은 그녀의 변신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정비사의 존재에 순간 당황했다. 장명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가 차갑게 말했다. 최 이사, 당신의 연극은 이제 끝났소. 그녀의 신회 우진은 고인이 된 회장의 비밀 장부를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이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혔다. 최 이사 부친의 배신 횡령, 그리고 사고로 위장된 남편의 죽음, 그리고 최근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비밀 장부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최강률과 결탁했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궁지에 몰린 최강률은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명희는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놓은 후였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최강률 씨, 살인교사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의 야망은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잿더미가 되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몇 달 후, 한서그룹은 장명희 회장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스캔들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차우진의 작은 작업실은 이제 장 회장의 전적인 후원 아래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카 복원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그룹의 임원직을 거절하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장인의 길을 택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장명희 회장이 그의 새로운 작업실을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의뢰인과 계약자의 관계가 아닌 깊고 조용한 우정과 상호 존중만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박물관의 예술품처럼 전시된 1955년식 벤츠 300SL 거링을 바라보았다. 이 차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남편과 당신을 생각하오. 두 분 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장인들이지. 우주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기계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자동차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공유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정비사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철의 여왕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잔해 속에서 정의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깊은 유대를 찾아낸 두 사람이었다.